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내 것입니다. 어젯밤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의 후보자들 모습입니다. 표정들에 읽히는 부분 있으신가요? 마지막 토론에 정책은 없었고 네거티브만 남았습니다.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 SNS에 올라온 이 한 장의 사진에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대선 막바지, 너무나도 민감한 시기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취임식 경호차입니다. 연습을 하는 모습인데요. 취임식 경호 훈련이 공개된 것은 1963년 경호처가 창설된 이래 처음입니다. 이분이 왜 여기서 나오나요? 그룹 페퍼톤즈와의 뜻밖의 만남으로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한 조혜련 씨. 그 열정을 오늘 프레스룸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토론회 영상부터 함께 하시죠.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이제는 국회 해상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네, 어젯밤에 3차 TV 토론 하이라이트 보셨습니다.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후보를 더 공격하는 공방은 한층 더 치열했는데요.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광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어젯밤 토론 일부 영상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김문수 후보는 괴물 우두머리가 이재명이다. 이준석은 코끼리 키우냐.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보니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어제 사실 TV 토론이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어떤 TV 토론의 자체가 어떤 후보자의 검증, 자질 이런 걸 갖다가 밝혀주는 그런 TV 토론은 아니었다고 봐요. 너무 예를 들어서 총량제 이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 보니까 네. 질문하면 본인 시간 좀 끌면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의 할 말을 해가지고 시간을 채우는 그런 식의 어떤 TV 토론이 과연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에서 자질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이었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뭔가 정책이랄지 아니면 자질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네거티브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를 얻는 데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네. 어제 TV 토론은 너무나 이제 과도한 네거티브 형식의 그런 네. TV 토론이 진행이 됐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죠. 네, 네거티브가 선거 전에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과도하게 좀 상호 공격에 매몰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다음에 짜증났던 그런 부분이 뭐냐? 광장의 혐오와 갈등이에요.
사회적 갈등이 너무 고조화돼 가지고 네. 다음 정권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려고 나온 후보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이재명 후보만 어떻게든 그래도 통합이라는 그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네거티브로 흐르게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이번 선거는 중도층 선거인데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선거인데 저런 모습은 자기 진영의 강성 지지층은 시원하게 해주고 반대 진영의 강대층은 혐오와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도 보수, 중도 진보를 포함한 중도층은 TV를 끄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게 되죠. 저런 토론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 미래로 나가자고 나온 후보들이 정치의 시대를 뒤로 구태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갑갑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또 어제 이 방송은 생중계 토론이었는데 원색적인 네거티브도 등장을 했습니다. 듣기가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약간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노동 내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나 이런 곳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후보의 원색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끔찍한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따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모범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해야 그게 정치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앞서가지고 오히려 감정적인 발언을 그냥 뱉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니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우리는 그 책임도 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진짜 방송 윤리에도 어긋나고 정치 수준도 굉장히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러면 안 된다. 그리고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차분하게 전달을 할 때 오히려 더 그 웅변력이 강해집니다. 네.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그 감정만 다가오고 그 내용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의 모습은 정말 지나치게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청년 정치인이 왜 저래? 라는 느낌만이 온통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는 방송이었는데 저열한 언어 폭력이다. 그리고 뭐 퇴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내놓긴 했거든요. 아니 앵커님이 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방송 같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발도 한다면서요? 고발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고발이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실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게 하나의 경고 차원에서도 고발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불편하더라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방금 나왔었는데요. 어느 쪽으로 이게 여론이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거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이거를 옮겨 써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건 맞다 이렇게 봐요.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여성 혐오, 여성 인권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랄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뭐 유선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이걸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성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도덕한 측면 이런 것들을 아마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좀 부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듣기 거북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까지 과연 여성 혐오랄지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러한 언어 자체의 사용 자체가 너무나 듣기 이제 민망할 정도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그게 네. 일부는 이제 지지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이제 갉아먹는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뭐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이준석 후보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시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왜 계엄 당일 담을 넘지 않았냐, 그래서 국회 앞에서 시간을 보냈냐 이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표결을 했냐 안 했냐가 만에 하나 이준석 후보가 탄핵에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저희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뭐 강남에서 4명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표결이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샤워를 하고 왔다. 그래서 언뜻 이제 국민들이 들으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이 부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꾸물거리다 간 거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죠.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계엄 사태 때 뭐 시끄러워 인마 이런 말을 했다는 방금 저런 담 넘으시는 거 어떠냐? 저도 그냥 언뜻 보기만 했는데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강남에서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가까웠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일단 그 당시 이제 봉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표결은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 정치인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담 넘어 들어가든지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해서 끝까지 국회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일부 동영상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 넘어 들어가시라고 하니까 뭐 거기서 거부한 그런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엄을 해제시키는 계엄을 저지하는 데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면 이준석 후보가 명쾌하게 이 얘기는 했지만 언뜻 보면 너무 계엄 해제하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의미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군요. 이재명 후보는 뭐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이제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 때는 넥타이 색깔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빨간색, 파란색, 회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고요. 김문수 후보는 푸른 셔츠에 빨간 넥타이. 통합을 넥타이로만 얘기했나 싶기도 한데요. 상호 공격만 하다가 좀 끝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마무리 발언에서 뒷담화 자리같이 돼버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 발언들 한번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고 나니까 매우 씁쓸한 느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토론 정도라면 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습니다. 매우 의도가 불순했죠.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인신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제 지금 마지막 토론까지 이 대선 후보들의 세 번의 토론 대결을 펼쳤습니다. 각 후보들의 전략, 이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타겟으로 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급의 갈등, 혐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선거가 가장 주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의 선거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랄까요,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공격을 아웃복싱식으로 좀 흘려보낼 수 있었다. 오히려 본인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본인의 어떤 논란되는 지점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본인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본인에겐 득점 포인트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은 좀 굉장히 아쉬운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치 수준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뒤로 역행시키는 어떤 토론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패착이 큰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플러스 되는 토론이었다고 마지막 토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누구에게 플러스 되는 토론이 아니었어요.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마이너스 되는 토론이 됐지만 네. 우리 대통령 TV 토론이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저 네거티브 할 수 없는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게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뭔 정책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TV 토론의 이제 한계다 저는 보고 그것이 바로 그 한계가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다음 토론에는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근데 전에 TV 토론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적어도 시간을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 두세 시간이랄지 무제한 TV 토론이랄지 그래야지 서로 자질 검증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서로 주고받고 TV 토론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다.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다음에 뭐 자기 시간 다 썼습니다. 아 이게 뭔 TV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네거티브 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자 몸조심이죠. 거기에 끌려다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과하는 척 하면서 그다음에 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아 갑자기 시간을 안 주고 이 얘기였냐.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는 TV 토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고 그걸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런 TV 토론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의 자질 검증 능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TV 토론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그런 토론회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까지는 D-6일입니다. 막판이라서 선거가 관련해서 여러 에피소드들도 눈에 띄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한솔 앵커. 보이시죠? 떡과 빨간 숫자 2 그리고 손가락 V포즈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먼저 떡입니다. 논란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요겁니다.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 이 의원 어머님께서 떡을 나눠준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어쩌면 단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지지 커뮤니티 FM코리아에 후보님 어머니께서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떡을 나눠줬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좋은 의도로 분명히 주셨겠죠.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아이에게 떡을 하나 준 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였죠. 선관위는요, 선거권이 없는 아이 한 명만이 대상이었다. 소위 떡 돌렸다 하는 표현과는 다른 경미한 사안이라면서도 일단은 구두 경고 조치에 당의 재발 방지까지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 숫자 2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인기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입은 이 의상, 빨간 숫자 2 로고, 정치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 어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이 사진은 현재 지워진 상태인데요. 사실 옷 자체는 카리나가 평소에 즐겨 입는 한 브랜드의 옷이라고 합니다. 평소라면 단순한 일상 공유 사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의도된 거 아니냐. 아니다. 바로 지웠으니까 생각 못했던 걸 거다. 논란도 일파만파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이돌 제로베이스원 멤버 김태래 씨도 논란이 됐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에서 V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렸다가요. 소속사에서 지금 민감한 시기라고 했다. 이게 숫자 2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휴대폰을 함께 들어서 이른바 중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됐습니다. 역시 사진을 삭제했다고요. 평범한 일상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사진도 나름의 대응책들도 모두 논란을 낳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 투표 동료 캠페인 현수막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혹시? 범죄 심리학자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수정 교수가 여기 현수막 속에 구분선 기호, 짝대기가 숫자 1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일이 아니라 선거 1로 보인다는 댓글과 함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역시 갑론을 박이 이렇습니다. 떡과 숫자 2번, 파란 전화기와 짝대기 기호.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모든 논란,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네, 선거법 위반, 이 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6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특히 이제 연예인들은 네. 특히 주의를 해야겠죠. 뭐 본인 자체가 아예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 것에서 오해할 만한 소지에 특히 1번과 2번 이런 거에 대해서 연상할 수 있는 것, 또 색깔과 관련돼서 연상할 수 있는 걸 하면 사실 이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고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보이고 저게 우리 편이 아니다면 바로 공격 대상이 되고 또 연예인은 또 팬덤이잖아요. 팬덤이 인기, 유행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노골적으로 누굴 지지하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내일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최대 이슈였던 단일화가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풀어달라고 눈물 흘리는 영상이 돌아다닌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국가 경영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 이낙연, 전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다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일화가 없다고 거듭 천명을 했습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이제 또 했습니다. 단일화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계속 강조하면
제3의 후보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유권자들이 승리를 누가 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좀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승리를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를 이번에는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없다는 것을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앞으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쉬운 것은 그러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거를 비방하고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준찍명 이런 말을 해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뭔가 전략을 바꾼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단일화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28일까지 단일화의 시한인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준석 후보는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단일화는 이미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낮추느냐, 또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준찐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그런 어떤 경계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준석 후보를 찍지 않게 하고 이준석 후보를 찍었던 표가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돌아오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선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상자가 해볼 만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어떤 근거는 뭘까요? 일단 아마 전에 총선 때 수영구 모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수영구 자체에서도 그 장희찬 전 최고가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국민의힘 탈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도 그렇고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거의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일단 생각하든 안 하든 일단 단일화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런다고 한다면 일단 양자의 대결로 이 분위기를 이끌고 가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격차를 이제 줄이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밤까지 그래도 아니면 내일 새벽 6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단일화 좀 시도를 할까요? 사실 어제 토론회 끝나고 밤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이준석은 한덕수가 아니다. 단일화는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단일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됐을 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도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정치할 날이 많은 정치인인데 그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번에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책임을 키우면 그다음 정치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 요번 출마에 방점을 둘 수도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덕수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김문수 후보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만 이준석 후보는 요번에 좋은 이미지, 좋은 정치적 자산을 남김으로써 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죠. 물론 어제 토론회가 그것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어떤 본인의 양보나 아니면 어떤 패배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미래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을 까먹는 일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전망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단일화 논의를 뒤로 하고 이렇게 3자 구도 속에 자강으로 승리 전략을 짜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요. 일단은 뭐 논란이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고요. 또 집단 소개도 나선 모습입니다. 일단 먼저 만남을 가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공개 행보를 보였고요. 김문수 후보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이제 소식 뉴스를 듣고 그냥 저도 문득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안아주시죠. 그래. 후보 얼굴 튀어나오네요. 그래, 이런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많은 채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좀 닮긴 했더라고요. 안경 쓴 모습도 그렇고. 뭐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이게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있을지 일단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면 이제 표심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요새 이제 보수 자체가 굉장히 지난 경선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또 후보 교체 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분 5일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상승은 이제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또 TK 지역에서 더욱더 예. 그렇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그다지 뭐 여러 가지 뭐 표가 있다랄지 결집에는 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보수 선거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완전한 보수의 결집을 이제 완전한 보수의 결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엿새가 남았는데 완전한 보수 결집의 촉매제는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였고요. 그리고 앞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방면으로의 확장 시도를 읽어봐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단 뭐 김민석 의원은 요즘 잘 못 보던 표현이죠. 사쿠라 이런 뭐 거센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쓰면서 거센 수위의 비판이 어제 하루 쏟아졌습니다. 지지율에 뭐 큰 변수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워낙에 이낙연 전 총리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좀 놀란 것 같은 반응은 보여요. 뭐 놀라웠고요. 네. 당황스러웠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른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사가 저런 예.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어떤 인사가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 기자회견의 방향성과 명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방향성과 명분에 있어서 그 고민도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말도 이해를 하겠지만 예. 방향성과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자,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 뭔가 선택을 하는 거라면 좀 더 이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공동정부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이익을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에 일어났던 위험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프리크라임 시스템이에요. 과거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를 미리 단죄하는 네. 그런 세상이 그게 이 인간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세상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려스럽다고 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할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처벌합니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합니까? 저는 논리가 아니라 이건 감정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 분노의 표현, 자기 감정의 표현을 네. 받아줄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이낙연 후보의 고민이 부족하고 감정이 너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의 범죄와 손을 잡았다. 이게 이제 내란 종식 프레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김문수 후보와 전날 회담을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좀 절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보다는 그냥 듣는 자세를 취했다, 경청만 했다고 하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한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친윤이랄지 윤 전 대통령의 어떠한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절연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금 바로 절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실질 따지면 윤 전 대통령이 사실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수직적 당정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영부인이 되는 사람의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 결국 그 가방에 가니까 법화가 온다. 이런 식까지 했어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완전 신랄하게 비판할 수는 없겠죠. 만약 신랄하게 비판하면 인간성에 또 가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 전 대통령 관계의 어떤 절연 그런 것은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너무나 급작스러운 어떤 비판이랄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은 또 보수 결제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또 거기에서 또 응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떤 표에 있어서는 승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더군다나 호남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신의 폭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유명한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부분인데 앞서 이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장 집회에서 큰절하시던 모습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테고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내란 종식 프레임의 공격 빌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친한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계속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윤상현 선대위원장 합류는 저는 아주 큰 실수한 거예요. 큰 실책이다. 윤상현 의원이 사실 이제 비상경고 탄핵 과정에서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었고 비상계엄에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절연과 관련된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돌아오면 타불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 오면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도층이 달아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현재의 김문수 후보 캠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력 투구를 해도 모자란 판인데 저건 큰 악수를 뒀다 이렇게 봅니다. 명백한 실책으로 보신다. 단일화 논의를 배제한 3자구도 여기에서의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들 그리고 그 속에서 터져나온 논란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aby tonight. I want
화장하고 하이힐 신고 걷는 게 참 예뻐 보였어. 근데 어른이 되고 알았어. 생얼의 운동화가 최고. 출근해서 사원증 걸고 일하면 참 멋져 보였어. 근데 어른이 되고 알았어. 칼퇴의 빨간 날이 최고. 다시 어릴 적으로 돌아갈래. 타임머신에 올라탈래. 돌아가서 어린 나에게 꿈 깨라고 말해줄래. 근데 왜 시동이 안 걸리지. 고장이 났나봐. 그런 방법이 없네. 받아들일 수밖에. Oh yeah. 네, 조혜련 씨. 네. 반갑습니다. 자리로 좀 모실게요. 네, 와. 네, 오늘은 특별하게 프레스룸 초대석으로 마련을 해봤는데 네. 첫 손님으로 오신 조혜련 씨가 네. 대가수에게도 힘들다는 아침 라이브를 또 이렇게 선보이면서 어머, 오셨습니다. 리허설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갔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리얼하게 들고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목소리 지금 아주 방송이 리얼하게 다 시작된 들렸어요. 거예요? 지금 시작됐어요. 나 스토리에도 못 올렸는데 어떡하지?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찍고 한번 올리시죠. 우리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 봐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우, 시작 여긴가요? 고맙습니다. 네, 저쪽 보고 인사해주시면 프레스룸에 조혜련이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저도 건강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사실 뭐 아침에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조혜련 씨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네. 바로 나까나리 까리비키포 바로 그냥 자동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신 건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요즘에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예, 이번에 새음만 나오신 거 알죠? 신곡 좀 방금 전에 불렀던. 불러주셨잖아요. 그거는 조혜련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메커니즘. 예, 페퍼톤스라는 21년 된 가수들이 있어요. 페퍼톤스 너무 유명해요. 네네. 페퍼톤스랑 저랑 유재석 씨가 좀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명이서 네. 혼성 듀오로 혼성 트리플이네요. 그래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씨, 신재평 씨 너무너무 유명하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뉴스보다도 더 오랜만이어서 화제가 되는 게 음악방송 출연이실 텐데 메커니즘을 함께 결성을 해서 또 네. 신곡 지금 불러주신 고장난 타임머신 이 노래 선보이셨어요. 맞아요. 사실, 저렇게 네. 뮤직비디오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예. 뮤직비디오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 뮤직비디오를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어시스턴트 해주고 오. 연기 지도도 해주고 네. 저런 이제 소품들도 다 그 회사에서 좀 뛰어난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파이팅 해가지고 가장 돈을 덜 들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핑계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세금 걱정, 월세 걱정 네.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가사가 혹시 들으니까 잘리지 않을까 뭉클하더라고요. 봐요.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자 하고 타임머신을 탄 거야. 근데 고장이 났는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못 가죠. 그래서 뒤에가 그렇다면 방법이 없네. 받아들일 수밖에. 그래서 되게 밝았는데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울컥하대요. 약간 저도요. 그러셨어요?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우리의 20대, 30대, 40대들이 이 노래를 듣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노래가 일단 너무 좋다고 댓글들을 보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당황스럽다는 반응까지 막 있고 이제 페퍼톤스 같은 경우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정적이고 좀 달콤한 멜로디 가사 이런 게 유명한데 맞아요. 또 조혜련 씨 목소리하고도 아주 찰떡같이 어울린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네. 이두 곡도 있잖아요. 또 두 이제 곡이죠. 나 요즘 파이 됐대. 이 곡도 나 요즘 있는데. 파이 됐대가 그분들이 그 되게 뛰어난 카이스트 출신이잖아요. 네.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아, 파이각이 3.14. 3.14인데 원주율. 그게 삼각함수로 180도예요. 나도 수학 꽤나 했는데 까먹고 있었거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80도 얘기를 나오자마자 또 인생에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완전히 바꾸면 야, 쟤 완전히 180도 바뀌었네 하잖아요. 그래서 나 요즘 파이대 때가 완전히 바뀐 거야. 옛날에 부정적이고 얘기구나. 네. 막 진짜 좀 답이 없었던 네. 제 남동생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완전히 파이됐거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가사를 썼고 그리고는 이제 곡을 우리 또 이장원 씨가 썼고 네. 이번에 그 고장난 타임머신은 신재평 씨가 곡을 쓰고 제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동생분 얘기도 조금 이따 해볼 테니까 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 네. 이 곡도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댓글 보니까 뭐 브루노 마스에게 로제가 있다면 페퍼톤스에게는 조제가 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조제. 이 뭘 곡은 조제. 그러니까 네. 이 곡은 뭐 음악 방송 계획이 없으세요? 많이들 또 요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저 그 엠본 북거 있잖아요. 네. 음중 나갔는데 너무 저도 몇 번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서 네. 그 PD님이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 파이로 한번 다시 와달라고. 근데 그냥 흘린 말이라 그게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들 바라고 계신데 실질적인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다른 데서 얘기가 나갔으니까 살짝 얘기도 될 것 같은데 네. 박보검 씨가 하는 프로에 네네. 녹화를 떴어요. 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네네네네. 음악인의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으실 것 같고 또 이번 신곡들 이전에 처음에 아나까나도 좀 들었는데 저희가 네네. 네. 이 곡으로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다는 평가를 많이 하세요. 네. 이 노래가 이제 시상식 축하 무대로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아나까나요. 네, 결혼식 축가로도 그렇게 인기예요? 그렇죠. 결혼식은 이제 처음 시작이 이경규 씨 따님 결혼식에서 네네, 예리 씨. 초대를 받아서 네네. 제가 그냥 그 오빠한테 툭 던졌어요. 내가 축가를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처음엔 안 된다고 하시다가 그럼 MR을 보내봐라 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노래를 하게 되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개그맨들 결혼할 때 또 네. 이제 다른 연예인들 결혼할 때 제가 축가를 불러주면서 지금 이제 축가곡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흥겹게 뭐 무대를 좀 띄우는 데 있어서 이만한 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결혼식장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또 작년에 바나나랄라도 발매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곡은 이제 아이돌 챌린지로 또 이어졌는데 맞아요. 이제 바나나랄라 밤바 이 부분이 이제 4단 고음 구간으로 막 이어지니까 그렇죠. 좀 환청이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바나나날라 빰!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날라 같은 경우도 그게 리치 발렌스의 그 원래 있는 라밤바. 노래죠. 네, 라밤바. 예, 그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춤을 저 가비 씨가 이렇게 또 안무를 중요한 건 짜주고 해가지고 저 챌린지를 진짜 저 더 보이즈 정말 영훈 많이 씨 봤어요. 엄청 네. 유명하잖아요. 보넥도 막 이런 친구들 정말 보넥도 아세요? 보네트. 이거 줄임말인데? 보이 넥스트 도어라고요. 네네네. 예, 아이돌인데 너무 귀여우시다. 그런 개그를 또 이렇게 아침에 하시다니. 아유, 개그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들이 진짜 너무 감동이었던 게 음중 녹화하러 갔는데 뒤에 줄을 네. 서 있는 거야. 조혜련 그 선배님하고 챌린지 하고 싶어요. 이래. 오, 먼저. 예, 그래서 그 진짜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노니까 제가 더 젊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바나나 날라 하면서 확 젊어졌어요. 덩달아 이제 아이돌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네. 이제 혼나겠어요 팬분들한테. 아예 괜찮아요. 개그라는 거 다 아세요. 네, 그렇죠. 개그였습니다. 네. 이런 맹활약 덕분에 MZ 세대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신데 모 대학교 축제에서는 좀 먼저 와달라고 학생들이 맞아. 러브콜을 보냈다고. 아니 그 어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건국대에서 예, 그렇죠. 진짜 어떤 분이 1인 시위를 하시고 조혜련 오프닝에 모셔라. 1인 너무, 시위까지. 너무 보고 싶다. 막 이러고 진짜 막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락 올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올 것 같다. 아직 실질적인 논의가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논의는 계속 진행을 시켜봐야죠. 네,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진행이 좀 돼 보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신의 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 33년 연예인 삶에서 요즘이 가장 가슴 떨린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신 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열정과 에너지 여기서부터 여러 방면에 도전하는 모습이 참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대기업에 취직할 뻔했다는 일화도 있었고 어학 실력도 굉장히 출중하시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화학공학과를 쓰려고 했어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네. 담임이 이제 성적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잘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연극영화과를 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33년을 방송 활동을 했는데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일을 잘 택했다. 네. 나한테 너무 진짜 잘 맞는 일이고요.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한다라는 건 너무 행복한 일 같아요. 그래서 노래로 진지하게 부를 때도 있지만 네. 또 연극을 하면서 또 방송을 하면서도
되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네. 그래서 아주 보넥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보이 넥스트도 확실하게 좀 발음을 해보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배워가는 거죠. 또. 요즘은 또 뮤지컬에도 빠져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뭐 여기저기서 레베카 많이 부르시는데 네. 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다시 도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게 네. 내 마음에 떨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라는 이 발언에 저희 PD님이 가슴이 떨렸다고. 오, 네. 너무 제가 인상 깊었다고. 옥주현 씨의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와 거기서 레베카 저는 소리도 못 내요. 그런데 그냥 진짜 추워서가 아니야. 소리 쫙 끼치는데 나도 작은 역할이지만 저렇게 서고 싶다라고 해서 네. 그때부터 한 1년 넘게 레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뮤지컬도 이제 제가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저 어디 있어요, 뮤지컬 저 뮤지컬 여성들이 했던 뮤지컬인데요. 저 뮤지컬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메노포즈. 나는데 메노포즈. 네네. 메노포즈를 제가 우리 신봉선 씨랑 뭐 문희경 씨랑 뭐 많은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24곡의 노래를 거의 2시간여에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자 사랑의 엄마란 연극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로 그리고 직접 이렇게 관객을 만나는 일이 너무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무대에서 또 접점을 만드는 일에 또 다시금 희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뮤지컬 얘기했고 연극 얘기했고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에서 이제 연기도 하시지만 생애 처음으로 연출에도 도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5년 전에 엄마 역할을 했어요. 사랑의 엄마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혼자 철동이라는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사랑을 그린 거거든요. 네. 자기는 희생되지만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그 엄마의 우리네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연기를 이제 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극을 하게 된 계기가 제 네. 남동생이 너무 배우가 하고 싶다 그래서 누나 연극 한 번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네. 남동생 연기시켜 주려고 시작한 사랑의 엄마인데 그래서 이제 연출을 하면서 네. 제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연출이 괜찮게 된 예. 거예요. 그래서 1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잘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6월 8일까지 합니다. 네. 아니, 동생분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얘기를 좀 네네. 해보자면 원래 배우시잖아요. 실미도로 예전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한 10개월 실미도로 전 세계를 다녔죠. 네. 한 10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남동생을 찾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연기를 사랑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죠. 네네. 그 남동생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결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배달도 하면서 네. 여러 열심히 했지만 자기의 꿈이 있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지환하고 제 남동생하고 이 MBN에 총백쇼라고 그래 맞아요. 저희 그 얘기도 설득집에 좀 하려고 나갔어요.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민순이 씨의 노래. 네네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보신 분들이 눈물 훔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객석에서도. 왜 그랬냐면 남동생이 아빠하고의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되게 이렇게 가슴 속에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감정이 거기에 녹여졌고 결국은 연극을 하면서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완전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열어주는 계기가 된 게 총백쇼였고 MBN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연극에 또 유튜브에 이렇게 또 무대까지 함께 서신 모습을 보면서 네. 남매 간에 또 우애가 좀 남다른 것 같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신 것 아까 같습니다. 화면에 나왔는데 엄마랑 요즘 하하 삼남매 해가지고 막 안녕 하면서 아하. 복수나 그러면서 엄마한테 네네네. 이렇게 동생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추억을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그 너튜브는 그렇게 많이 또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가족끼리 또 그런 걸 해보니까 그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는 또 두 분이 부부로 합을 맞추시잖아요. 이런 거 안 어색해요? 괜찮아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정말 너무도 신기한 게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네. 최복순 씨가 다 보러 온 거야. 오. 팔남매가. 오. 그때 처음 제가 연극으로 남동생이 무대에 선 거예요. 예. 이렇게 주조연급으로 이렇게 쓴 건 처음이라 되게 울컥한데 엄마의 인생을 우리 둘이 그려내고 있는데 네. 와 진짜 많이 울었고 그걸 보는 엄마가 내 인생을 보는 것 같다 고맙다 하면서 그날 완전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눈물이 살짝 보이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안 어색해요. 네. 그냥
무대에서는 남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아니 워낙에 이제 또 호흡도 좋으시고 이런 케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응을 좀 얻으면서 네. 연극 자체가 대학로에서도 연장 공연을 하고 네. 해외 진출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소규모 연극팀으로 만든 사례로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이례적이죠. 사실은 저희가 연극을 남동생 도와주고자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어서 이 24명의 정말 이 배우들이 어렵거든요. 힘들잖아요, 네. 연극 배우. 그래서 저희가 3박 5일 베트남 여행도 가고 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여건이 없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가고 이렇게 좋은 취지를 하다 보니까 시드니라는 곳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네. 7월 달에 갑니다. 아, 그리고 되게 시드니까지. 너무 아름다운 극장에 큰 극장에서 잘 할 수 있게끔 했고 10월에는 LA로 가고요. 바로 오페라 하우스가 생각이 나는데 뭐 네. 세계로 뻗어가는 연극이 되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으로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조혜련 씨의 행보를 보면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니까 더 감탄을 하게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 좀 응원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만으로 55세더라고요. 이제는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 6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0.8을 곱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대 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서 괜히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네. 그래서 뭔가 도전했을 때 그것이 잘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남는 노하우들 이게 빌드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마음 드시면 뭐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해봐야지 뭐라도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큰 영감과 힘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부탁드리고 네. 바쁜 행보 중에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꾸준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조혜련 씨와 함께 초대석으로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